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섬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자는 게 1950년 6.25 전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대만을 군사 전력적으로 하는 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대만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했던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다시 원조 정책을 펴게 되고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도에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랑 장제스 총통이 원했던 거는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태평양 동맹이란 걸 제안했었어요. 그 이승만과 장제스 총통이.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거부를 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나토라는 이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반대 전략으로 주요 국가들과 1대1의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일본, 뭐 한국, 필리핀, 뭐 대만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태평양 동맹이란 거는 이제 그 좌절돼 있고 세계 방공 연맹으로 이제 했고 이제 민간 기금 남아 있었던 거고요. 이승만과 장제스 총통이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52년도에 진해에서도 회담을 하고 하거든요. 그게 구상했던. 장제스가 진해로 왔었어요. 네네네, 진해에서 회담을 한 것입니다. 했고 이제 미국이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만이 이제 숨통이 튀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참 묘한 게 한국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청일 전쟁의 결과 대만이 일본 식민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버리려고 했던 대만을 구해줬던 것도 한국 전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총리가 뭐 천재 이루의 기회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을 들으니까 아 일본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장제스한테도 이제 한국 전쟁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1952년부터 89년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9%고요. 그러면 싱가포르보다 약간 못하고 아시아 사룡 중에서는 거의 1위, 2위를 다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대만의 101 빌딩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자리를 7년 정도 지켰는데요. 대만 경제의 상징하는 이제 금자탑인 거죠. 네. 타이페이? 네, 타이페이 101 빌딩이라고 101층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 3만 네네. 그래서 보면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 크게 1950년대는 전후 복구 및 수입 대체 공업 발전기 전후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게 미군의 폭격 등으로 파괴됐던 거를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수입 대체 공업이 발달된 게 1950에서 60년대고요. 1960년대에서 73년까지는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기인데 한국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에 수출 지향적 했던 거잖아요. 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마산 지금 창원이죠. 수출 자유 지역국을 만들었는데 대만 최초로 대만 이제 첫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자 한국 지금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 까오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출 자유 지역구를 만들었어요. 그 연도가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니까 저기 대만은 먼저지 안 되겠어? 수출 자유 지역이. 한국이 61년도죠. 아니요. 아니 66년. 66년도인가요? 대만은 65년도니까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했던 거고요. 산업 구조 조정비 2단계 수입 대체 공급 발전기가 73년부터 80년도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사건은 이제 뭐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거고 한국도 이제 했던 거고요. 아, 그 수입 대체 공업 발전이 이렇게 보는구나. 네네네. 근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원자재라든지 그런 거를 핵심 설비를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수입했던 건데 이제 국산화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보면 한국은 대덕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여기는 대만 신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만의 양대 이제 이공계 명문대학이 교통대학이랑 청와대학인데 그 그냥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 양대 이제 이공계 명문대학이 있고 그 옆에 한국 대덕과학기술단지처럼 이제 신주과학기술단지가 있거든요. 그걸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IT라든지 지금 대만 핵심 LCD라든지 했던 거고 또 재밌는 건 거기서 뭘 했냐면 핵을 개발했었어요. 한국도 보면 대덕에서 옛날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든지 그런 데서 핵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거고. 저쪽 핵 개발이 어디까지 갔었어요? 대만은. 대만이요?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미국이 개입해서 자제시켰죠. 지난번 신동아에도 작년에 한번 썼는데 핵 개발 책임자가 이제 해군 대령이었는데 미국 스파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자유화가 되고 이제 국제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들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야. 네, 그럼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대만도 지금 핵심 산업이 IT 쪽이고 한국은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자제품 뜯어보시면은 컴퓨터 같은 것도 대만 제품 굉장히 많아요. 원래 예, 레노부터 저거. 레노버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요. 근데 실제 뭐 뜯어보면 대만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과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데가 8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이거 저기 플레이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 이 동영상인데요. 네, 이거 밑에 버튼을 좀 눌러주셔야 되는데, 네네. 밑에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네,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네, 네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찾았는데, 네, 아시아 20개국 경제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해서 유튜브 좀, 네네네. 아, 일본이 이제 어쨌든 일본이 막 나갈 때구나. 네, 총 이제 1인당 GDP. 우리나라는 여기 한국은 저 밑에 있다가 이제 야, 30분 1도 안 됐네. 네, 인상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국교 정상화할 때 참,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그때 진짜 마음 놓고 한국에 지원을 했겠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가요 외환 보유고 3분의 1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교 정상화 때. 아니 기술 협력을 많이 줬고. 네네네. 포스코라든지. 네. 그래서 보면 한국이 정말 볼품없다가 이제 인상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일본 봐. 이렇게 이제 대만이랑 한국이 있고요. 네. 저 중국 별까지 했구나 그때. 네. 이란이야 85년까지만 해도 이란이 우리보다 앞섰네. 네네. 그냥 뭐 소유가 있으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88년. 네. 10년. 이야 중국하고 비슷했네 한때.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때가 일본이 피크 때문에. 네. 3년도가. 와, 쭉 올라간다. 금융위기가 와서 좀. 네. 인도한테 밀리고. 네네. 대만도 아직까지 괜찮네.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1인당 서도? 1인당? 전체 이제 총 GDP로 네. 그래서 중국이 정말 무섭게 따라잡고 있죠. 이제 10년 바뀌었지, 이제 10년. 네. 9년, 10년 바뀌었다. 네. 9년에 바뀌는구나. 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보다 인도는 더 큰, 지금 더 크진 않겠지. 지금 더 크나?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것도 이제 필리핀이 지금 무시당하지만 굉장했더라고요. 네. 필리핀과 대만을 이제 한번. 필리핀이 월등히 앞섰네. 네네네. 어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국내 세계? 총생산. 네네. 그다음에 대만. 1인당 GDP도 한국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었죠. 아, 필리핀 이거 맞네. 이야. 1인당 총생산이 대만이 월등히 앞섰구나. 거의. 네. 쭉 치고 나오네. 한국이 상대적으로 올쇼크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거고. (92년) 90년대 중반에 역전을 하는구나. 1인당 GDP는 이제 2006년 가서야 이제 한국이 대만을 앞서기 또 시작했어요. 밀렸다가 네, 외환 위기 때 확 한번 밀렸다가. 오유 한참 밀렸네. 네, 대만은 이제 IMF를 안 겪었고 한국은 이제 겪었으니까. 야, 네. 3년 4년쯤 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1인당. 필리핀은 그냥 아예 밑에 바닥이. 네. 참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참 이렇게 긴 세월로 놓고 보면은 참 진짜. 네, 17년도고 지금 2019년도에 한국은 3만 달러 넘어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만 조금 GDP를 하면 이제 올해 1분기 채증 기준 했을 때 일단 GDP 한국 39,940달러 정도, 대만 25,000, 그러니까 6,000불 정도. PPP는 없어. 네, PPP는 예. 근데 이게 세계 29위인데 PPP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인데 이게 신빙성이 이게 일본보다 대만이 높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 18위고 일본이 22위 정도, 한국 29위 정도 나오는데요. PPP 기준은 한국 39,000달러인데 한국은 한 8,000불 정도 차이 나잖아요. 한국 31,000달러인데 그 8,000불 정도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저 네, 어떻게 네. 설명합니까 저 이유를?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대만과 삼민주의 정책에 민생주의 정책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민생이 직접 관련된 물가는 좀 억제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은 좀 높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수출국가들은 원래 사실 밖에 높아요. 네네. 수출국가들은 원래 네네네. 우리도 수출국가인데. 그러니까 수출에 얼마나 환율을 좀 네. 조작하느냐 그렇게 되는 그리고 대만도 보면 미국이 요주의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한데 환율 시장을 많이 개입을 하고 있어. 환율이 이제 심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대만이 항상 그래도 한국에 좀 자위라고 할 거는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이제 PPP 면에서는 앞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세계 18위고요, 세계 29위. 그래서 이게 PPP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원인이 그 일자 생활물가, 네네네. 근데 뭐 식료품, 네. 시작해서 주거비, 네네. 주거비는 지금 폭등하는 추세라서 그거는 조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 이제 의식주 중에서 하고 그리고 대만의 또 기후 영향 때문에 한국보다 피복비가 좀 적게 들죠. 한국은 덥고 춥고 하니까 여름, 겨울로 다 사계절이 다 필요한데 하고 그다음에 대만 아예 난방 설비가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냉방 설비 설비는 있어요. 네네네. 냉방 설비만 있지 난방 설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또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러저런 건 있었어요. 하고 그다음에 1년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농산물 자체 풍부하고요. 열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 물가 자체는 한국보다는 조금 적게 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네. 찾아봤어. 네네. 대만 검색을 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번에 네네. 저기 왜 대만의 PTP하고 GDP가 이렇게 차이가 네네. 나는지. 그리고 다음 걸 한번 해보죠. 외환 보유액 보면 2009년 세진 기준 한국은 4천억 달러 좀 넘고 대만 4,600억 달러 정도니까요. 세계 6위, 세계 9위. 와. 근데 이제 인구 대비하면 대만 월등히 높은 거죠. 대만이 더 외환에 개입을 많이 한 겁니다. 네네네. 훨씬 많이. 한국 근데 대만은 외환 보유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IMF라든지 세계은행의 회원국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화 하나로도 IMF라든지 그런 기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항상 보면은 자국의 외환을 좀 더 많이 비축하는데 도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거 최근 거는 조금 지난 건데 아시아 경제 이게 96년 IMF 전후로 해가지고요. 세계 2차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 사태 전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네. 보면 한국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큰 편이죠. 이게 보면 한국이 좀 뭐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한번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만약 성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비교적 조금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제 발전 모델 유사점은 정부 주도의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중소기업 위주 성장 전략이 기본적으로 한국과 좀 다르다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대만의 주요 대기업들은 국영,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당영, 국민당이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국민당이 이제 기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이 뭐 예를 들어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뭐 면세점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국과 좀 다른 이제 풍토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큰 유사점은 있고 차이점은 이렇게 보다는 거고요.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PPP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고, 대만이 이제 IMF를 비교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잖아요. 그런 걸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썼다는 건 똑같은데 한국 경제 개발 계획이잖아요. 네. 네. 한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행했던 거고요. 대만은 경제 건설 계획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했던 건데, 한국 차이점 한국은 매 5개년마다 했는데 대만 4년 내지 6년마다 좀 탄력적으로 좀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만의 이제 국가 경제 계획, 한국은 이제 지금은 기획재정부 통합될 때 경제기획원이 있었잖아요. 대만 같은 경제건설위원회라고 지금은 국가발전위원회라 그러는데요. 1948년도에 행정원, 이제 행정부 산하에 미국 원조 운용위원회가 설립됐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당 정부가 여전히 남경 이제 중국에서 완전 쫓겨나기 전인데 미국이 원조금을 이제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립했던 게 경제개발부처 시초였던 거고, 제가 알기로 경제기획원의 전신은 부흥부더라고요. 이승만 전 부흥부를 전신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기획원이란 걸 만들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원조 운용위원회, 이제 줄여서 미원회라고 하거든요. 미원회를 운용해 설립했던 게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도 있었어요. 네네네. 미국 원조위. 네네네. 비슷하죠. 1963년도에 행정원 산하의 국제경제합작발전위원회로 개편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1969년도에 또 다른 조직 행정원의 연구발전고획이라고 이제 정부의 이제 R&D 이제 전담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걸 설립했는데 1973년도에 국제경제합작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했던 것이고요. 2014년도에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경제건설위원회랑 연구발전고획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국가발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획이라는 게 무슨 고획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대만의 지금 국가발전위원회인데 오랫동안 이제 경건회라고 하거든요. 경제건설위원회. 한국에 치면 경제기획원이랑 거의 유사한 기능을 했던 정부의 이제 브레인 부처입니다. 근데 다만 한국은 이제 경제기획원이 모든 부처의 수석 부처였잖아요. 원이었잖아요. 대만은 그건 아니고 위원회니까 같은 장관급이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 핵심적인 했던 게 장진고 전 총통인데 대만의 경제 발전했던 거고, 대만의 어찌 보면 번영의 기초적인 설계를 했던 분이 장진고 총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73년부터 이제 행정원장으로서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이제 공식적인 대만 총통이 된 건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동안이죠. 네. 근데 보면 대만도 보면 한국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주로 했는데 장진거 총통 주도를 했던 게 10대 건설 계획이라는 걸 추진했어요. 10대 주요 보면 SOC 이제 상고 기념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만 가시면 이제 지금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가시게 되는데 특히 1979년도에 개장했어요. 당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으로 개장했는데 그걸 비롯해가지고 이런 산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남북 이제 한국 지금 경부 고속도로처럼 남북을 잇는 종단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종단 가오송 철도를 다시 나가지고 했던 거고. 북해 철도라고 수도권인 거거든요. 그거 대만 산지가 많아가지고 철도 놓기 굉장히 힘든데 철도를 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는 중정 이제 장제스 총통의 본명이 중정이거든요. 장제스 총통의 본명을 다 중정 국제공항을 건설했던 거고요. 그다음 타이중이란 대만의 제3도시에 항만을 설비를 했던 거고. 타이주에 근데 네. 항구가 한 대전 정도 위치 가운데 있는 거죠. 네. 네. 중국하고 사이에 해협에 있더라고. 이쪽에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대만 섬이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돼 있고요. 그 가운데 정도에 딱 타이중. 그러니까 네네. 항구가 이렇게 대륙 쪽에 원래 그 타이중은 내륙 도시인데요. 네. 외곽에 조그마한 항구가 있었는데 네. 지금 타이중항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많이 다녀야겠지. 네네네. 이쪽 안 가고. 네. 중국 쪽으로 안 가고 중국하고 사이 길로. 네네네네. 그게 신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예. 타이중항이 지금 설비 기준 세계 그 대만 3위의 이제 항만 도시로 성장했던 거고요. 그다음 화래 수아오라는 항구가 확장했던 거고 이건 중국 항철공사라고 있는데 그 재밌는 건 이 시기에 한국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포항종합제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포항종합제철은 거의 유사한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만들었던 거죠. 저것도 일본 자본인가요? 일본 나는 국가 국민당 자본인데 일본 기술을 이제 했던 거. 네네네.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이게 1973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중국 조선공사, 가오슝 조선소인데 이것도 비슷할 때 한국이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미포 용산 미포에 만들었잖아요. 그 비슷한 규모의 도쿠를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한국 같은 경우 여수 여천공단의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대만은 가오슝이라고 대만 제1항구도시 근처에 이제 중국 석유공사 CPC라고 하는데 이제 국영 기업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오슝 석유화학단지를 만들었고 했던 게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죠. 대만 지금 총 6기의 원전이 있는데 1기 원전을 이제 했던 거고 또 원자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으로 전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핵을 만들기 위해서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 저 공사. 네네네. 근데 저게 우리는 공사가 이제 공기업이라는 뜻이죠. 네네. 대만도 공기업입니다. 지금 정도는 공기업까지는. 네, 아직도 공기업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그 인프라 설비를 다 만들었는데 포스코는 어쨌든 세계 그 최고 수준의 이제 철강 회사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세계적인 조선소고 한데 그다음에 뭐 한국의 여수 여천공단의 화학 공장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기업들은 다 같은 거 출발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순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영 기업가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네,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기 때문에. 네, 공사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경우 지금은 민영대 공사였지만은, 네, 그때 박태준 회장이 사실 정권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했던 거고 현대라든지 다 이제 민간 기업들 주도로 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기업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정부나 아니면 당에서 그냥 낙하산식으로 임명을 하고 그냥 임기가 뭐 3년, 4년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뭐 회사를 확장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포스코가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공기업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는 이런 그냥 체제 기업의 이제 경영 구조의 문제점으로 저거 두 개 비교는 책 같은 건 어디 없나? 진짜 흥미롭네요. 책 같은 건 없는데 저는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결국에 그렇고요. 대만도 학벌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공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경제학 경영학 박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스펙은 참 좋은 거죠. 뭐 경영학 박사 있고 적당히 뭐 정부 고위직에 있다가 낙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 스카우트 된다든지 하고 CPC라고 중국 석유공사 같은 경우 지금도 회장이
그 유명 정치인 출신이 그냥 낙하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경영 전문성도 없고 뭐 그래서 좀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보면 참 비슷하죠. 한국도 이때 대대적으로 뭐 정부와 민간 주도로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원전도 건설하고 했던 건데 대만은 장진고 총통 주도로 10대 건설 계획이라고요. 당시 이게 총 10대 건설 계획에 들어가는 게 대만의 1년 정부 예산의 5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대만의 80년대, 90년대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80년대는 전략공업이라는 걸 육성을 했는데요. 제8차 경제 건설 계획, 한국 경제 개발 계획 같은 게 82년부터 85년인데 전략공업을 육성을 기초로 채택했던 거고 별도로 전략공업 추진위원회라는 테스크포스 위원회를 만들었던 거고요. 경제건설위원회 당시 2대 2고 2절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2대 네. 2고 2저가 어떻게 돼요? 예, 규모가 크고 효율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그 생산 비용 낮은 그래서 2대 2고 2절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거고 전략 산업으로 기계, 전자, 정보 처리, 생명공학 등 234개를 정부가 지정했던 거고요. 정부의 계획하에서 이제 전략공업을 육성을 했던 겁니다. 생명공학을 일찍 네네네. 잡았네. 그래서 보면은 통신 이렇게 90년대 들어서는 또 10대 주도 산업이라는 걸 했는데 통신, 정보, 가전, 반도체, 정밀기계, 항공, 신소재, 정밀화학, 보건의료, 환경보존을 10대 주도 산업으로 했던 건데 환경보존이 이미 그때 90년대에 들어갔던 자체가 한국보다 상당히 좀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항공을 키우려고 그랬지.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사연이 있는데 대만이 보면은 이제 한국도 이제 미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하는데 1979년도에 대만과 미국이 단교를 하고 나서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1979년도에 단교를 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79년 1월 1일부로 단교를 하고 그해 4월 달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국내법 형식인데 그 대외 관계를 규정한 특이한 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대만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방어용 무기는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중국이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수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보면은 이제 국산 전투기 사업을 실시하게 됐거든요. IDF 사업이라고 국산 방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공 네 해가지고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방산이 경국호라고 이제 진고호인데 장경국 총통의 호를 이름을 따가 경국호라는 이제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데 이제 그 기반이 F-16 전투기인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IDF 경국호라는 자체 생산 전투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국산 한국도 보면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도 탄도 미사일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탄도 미사일을 했던 건데. 탄도미사일과 이 전투기를 개발했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 아까 말씀드린 핵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핵을 갖다가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탑재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미사일을 개발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 폭격기에 탑재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를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그 항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국도 뭐 카이 4차원의 카이가 있잖아요. 항공 운輸산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이 이제 KT부터 해가지고 국산 훈련기 그다음에 경공격기까지 개발했는데 그 기반도 F-16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F-16을 기반으로 대만이 IDF 경국호라는 이제 자체 항공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하우를 다시 카이가 다시 받은 거죠. 근데 저도 그 정확하게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카이의 당시 그 한국의 국산 그 훈련기를 만들 때 약 30명 정도의 대만 기술진이 근무를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한 뭐 출처를 밝히기도 없는데 거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실제로는 그 한 5배 이상의 대만 기술진이 거기에 있으면서 한국에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항공만도 한국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10대 주도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89년 기준 1.3%에서 90년도 2.0% 정도 높이는 거를 했던 거고요. 투자 유인책을 그러니까 투자 장려 조례라고 있는데요. 장려 투자 조례인데 한국에서 투자 장려 조례죠. 이제 중국을 한국이랑 주술 관계가 바뀌니까 해가지고 세금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했던 건데 예를 1980년 한 해 동안 국가 총 세입액의 10.8%를 감면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전략 산업에 대한 이제 저리 융자를 했는데 저금 2% 미만의 저금리로 금융 해가지고 이런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게 90년대 들어서 산업 정책입니다. 그 결과 98년 전체 수출 기업 중 기술 집약 산업 수출 비중이 55.9%로 성장했던 거고요. 특히 반도체, 컴퓨터 관련 산업이 국제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뀐데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중에 에이서라는 게 있고 아수스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컴퓨터 관련 세계 10개 브랜드에 벌써 2개, 3개를 지분을 넣을 정도로 대만은 컴퓨터라든지 했던 거고요. 특히 대만이 강해 소재 산업이 강해요. 자체 브랜드는 없더라도 실제 뜯어보면 그런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일관 설비를 할 수 있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일관 설비를 갖고 있는 게 세계 1위가 삼성전자라면은 파운드리라고 수탁 생산이 있어요. 설계를 말고 그다음에 그 위탁 받아가지고 생산한 게 1위 업체는 대만에 있거든요. TSMC라고 대만 반도체 공급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히든 챔피언이라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던 게 독일의 주요 강소기업들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대만도 뭐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산업의 이제 고도화 정책에 이제 문제점이 했는데 보면 대만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경쟁비 낮다. 근데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대만 구조 자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만큼 R&D 비중을 높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정부가 아까 금융재정 예를 들어서 저리 융자도 내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감면해가지고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기업들은 그래도 좀 더 인건비가 생산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제 많이 이전해가지고 산업 공동화가 이미 시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세 감면 정책으로 이건 정부의 재정 뭐 승수 효과라고 보통 뭐 하는데 비용 투입 대비 이제 효과를 하는 건데 승수 효과 면에서 20% 정도를 달하는 기업들이 비용 정립했으나 기업의 통투자율이 여기 못 미쳤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평균 매 기업마다 20% 정도의 세제라든지 금융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 투자했던 거는 뭐 한 9.8%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오원철 뭐 수석 같은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대만도 리꼬띵이랑 이국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테크노크라트들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기술 관료로서 이제 대만의 경제기연설위원회 그다음에 늘 했던 거고 재정부장, 재무부 장관도 했었던 거고 행정원에 오랫동안 이제 테크노크라트로서 오랫동안 했던 게 이꼬띵이라는 분이고 이분도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셨죠. 1910년생인데 200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또 이분도 대만 경제 설계사라는 게 순원시안이라고 손운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0년 넘게 행정원장 총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행정원장 할 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대만의 이렇게 경제 성장을 굉장히 리딩했던 테크노크라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 경제 정책 기술은 다시 순원의 삼민주의 중에서 민생주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안정 정책이라든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그 삼민주의 중에서도 민생주의 같은 게 인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도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했던 게 토지의 공개념화를 더 하자, 강화하자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생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 집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국가랑 사회의 공동재산이지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국가 사회가 환수를 해가지고 재분배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사회주의적인 정책인데 여기 민생주의인 거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당 대표나 이런 거 주장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됐던 게 순원 삼민주의 중에 민생주의, 그저 평균 집권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민주의란 거는 자유주의보다는 좀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까운 이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진짜 궁금하네. 진짜 대만이. 네네. 사실 조건이 네. 좁은 땅덩어리고 네네. 편지 면적이 얼마 안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공개념 개념이 아마 도입되지 않으면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민생주의는 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대만에 썼던 건데 대만 같은 민국력을 쓰거든요. 1911년 그 시대혁명 기준으로 하게 되 민국력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2010년 101년을 다 하면 돼요. 그래서 2010년부터 최근 이거는
이건 추정치 아직 안 나왔으니까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대만도 조금 이때 99년도 IMF 직후인데 약간 반짝 성장했다가 굉장히 좀 저성장 기조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서로 이제 대만이 약간 안도하는 게 한국의 성장률보다는 대만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안도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대만이 그래도 이 기간 동안은 한국보다 밀리다가 최근에 대만이 약간 화색한 우리가 경제 안 좋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성장률 높아 이제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한국은 의식을 있더라고요. 안 해요. 네네네. 네, 뭐 크게 의식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보면 80년대에도 또 한번 했던 경제 자유화 정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에 보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시아 사룡 중에서 거의 톱을 다툴 정도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시장 개방 압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미국도 그런 거죠. 니들 어려울 때 원조도 해주고 했으니까 이제 미국은 그때 경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시장 개방 압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미국이 했던 게 보면 정치 자유 민주화는 약간 보류를 했어요. 니들 사정이 있으니까 독자는 건 좋은데 경제만큼은 좀 더 자유화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 장벽도 좀 철폐하고 좀 자유 무역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을 해라 이랬던 거거든요. 하고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1971년도에 대만이 이제 유엔을 퇴출하고 72년도에 일본이랑 단교를 하고 79년도에 미국이랑 단교를 해가지고 대만이 굉장히 이제 외교 안보 성향을 굉장히 취약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경제의 취약성이 증대했다는 거죠. 아까 그래 말씀드린 대만이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대만은 유사시에 IMF라든지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자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만의 경제 취약성이 증대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만은 계속 이제 무역 흑자가 쌓이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은 증대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신대만 달러 대만의 화폐 가치는 절상 압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대내적으로 보면은 국내 일당 독재 지속으로 사회 불만이 증대가 됐는데. 정치를 독재하는 건 좋은데 경제 면에서는 국가 통제하던 것에서 벗어서 그냥 국민들은 좀 더 자유를 주는 쪽으로 기업가들은 자유를 주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80년대 대만은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정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 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를 새로운 경제 정책 모토로 이제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 핵심은 국가주도 경제 성장에서 민간 주동 경제 성장으로 점진적인 이제 변화를 수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수준 태스크포스 위원회를 경제혁신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제9차 경제 건설 계획 이제 4개년 계획에서 무역 자유화를 이제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10차 경제 건설 계획이 90년부터 93년 4년인데 경제 자유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당면 과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 한국은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한국 김영삼 정부인데 김영삼 정부 했던 게 신경제 정책이랑도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일맥상통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만이 한국이랑 가장 했던 게 1997년도 IMF 경제 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던 건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안정적인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995년도 정도 90년도 900억 달러. 근데 한국 그때 뭐 50억 달러 뭐 없어가지고 진짜 IMF에 구조금융 했을 때인데 한국 그 당시 900억 달러 세계 2위 내지 3위 정도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대만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대만의 주요 대기업들은 국영이나 당연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어찌 보면 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독과점적인 체제 하에서 석유라든지 뭐 강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주요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국영이나 당연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제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그냥 뭐랄까 빚을 많이 내가지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된 기업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약간 중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중국 사람들 보면 돈 잘 안 쓴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소비를 또 그냥 감당 가능한 분야에서만 정도 지출을 하고 빚을 냈던 거지. 대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면은 기업들은 재정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기업 부채들은 200%대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높아가지고 한국 경제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대만 같은 경우는 기업도 가정도 다 이제 건전한 기조를 다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만이 이제 국제 금융 위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이거였던 거죠. 외환 보유액이 엄청났다. 네. 그래서 보면 당시에 대만은 보면 경제 자유화를 이제 90년대부터 하는데 이제 무역, 금융, 산업 발전 자유화, 투자 자유화, 기타 자유화인데 교육, 투자, 노동 유연화. 네, 그래서 뭐 대만도 90년대 보면은 한국도 그때 뭐 당시 박세일 이제 수석이 진통 겪었던 중에 노동 유연화 문제였던 거죠. 신노동법 개정이었는데, 근데 한국 대만도 90년대 비슷한 이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현주소가 뭡니까? 네. 그래서 근데 90년대부터 대만 이제 본격적인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원인 중에 정책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세 번째는 한국과 좀 다른 건 대중국 양안 관계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 효율성은 어떤 식으로 저하가 됐냐면은 1990년대 리덩호이 정부가 국가 건설 6개년 계획이랑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아시아 태평양 운영 중심, 그러니까 아시안 허브, 한국은 뭐 동아시아 허브 뭐 그러는데 운영 중심이랑 허브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했는데 정부 집행 능력 부족으로 목표에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 문제는 2000년도에 대만이 최초로 이제 민진당, 이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으로 정권 수평 교체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정권 교체는 했지만 이제 입법원 다수당은 여전히 국민당이랑 그 반대파 연합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부 하에서 국정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민진당 사이에 정쟁이 굉장히 격렬해졌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행정원장 총리가 막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될 정도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제 정부는 이제 뭐 법률안을 정부 법안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이 이제 다수이니까 야당 연합에서는 그거를 이제 입법안을 계속 부결시킬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케 하다가 야당은 좀 반대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행정부에서 집행을 거부해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정쟁이 격렬해지는 양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논문도 쓰고 이제 했던 것 중에 기사도 몇 번 썼는데, 대만의 제4기 원자력 발전소가 98%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 봉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뭐 민진당과 국민당이 이제 격렬하게 이제 했던 거죠. 국민당 입장에서 뭐 원전의 위험성도 안고 있지만 반드시 그 건설을 해야 된다. 대만 같은 환경에 해야 된다는데, 민진당 같은 경우 환경 보호라든지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건설을 중단시키기로 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서 행정원장이 계속 뭐 6개월마다 사임한 적도 1년 만에 사임하기도 하고 그런 정쟁이 계속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사회에 보면 또 이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전략 공급 육성이라든지 경제 쪽에 그 예산 비중이 높았다면은 사회복지성 지출성 예산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관련 예산이 감소하게 됐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뭐 복지도 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면 투자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현실 문제도 해결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2000년도 그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는 국민당이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뭐 개발 독재 시대니 하나 대만도 그런 건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인데요. 1990년대부터 대만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 상승하고 기술 집약형 경제 이행 속에서 점차 대만의 기업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도 보면 87년도에 6월 항쟁, 뭐 789 노동자 대투쟁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 들어서 노동자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대만도 거의 같은 시기에 87년 7월 1일부터 대만 지구 계엄령이 해제가 됐거든요. 해제가 되고 나서부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있던 거예요. 그때는 저임금을 좀 강조받는 사회였는데 그게 깨지면서 중소기업의 저임금 유지가 깨지면서 급격한 임금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또 과거 이제 국영기업이 위주 성장 전략을 하다 보니까 민간 대기업의 육성에 실패를 하게 됐던 거예요. 특히 대만이 지금도 가장 하는 게 그 브랜드 있는 기업을 그 육성하지 못했던 게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할 정도인데, 민간 대기업 육성에 상당히 실패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만의 가권지수, 자치환지수, 그런데 그 중에 상장 기업 중 공기업 비중이 한국 등 경쟁 국가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장인데 공기업이라는 건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고, 네, 주식회사인데, 정부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삼성이 LG, 뭐 현대차가 주요 기업이고, 물론 이제 뭐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네, 포스코 이제 그런 게 들어오는 구조라면 대만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 중에 상위 기업들은 상당수가 공기업이라는 거죠. 중국 석유공사라든지 대만전력공사라든지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민간 대기업은 규모가 작고 형성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그거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대중국 관계인데 한국은 뭐 북한 경제 뭐 개성공단 외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안보 불안 때문에 한국이 저평가된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과 굉장히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했던 건데 1996년대 첫 직선 총통으로 치동한 리덩후이는 본격적으로 대만 독립파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거든. 중국과 대만 하나다라는 건데 리덩후이 했던 게 양국론인 거예요. 중국도 하나 나라, 대만도 하나 나라.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전혀 악화되는 거고 96년도에 1차 대만 해협 위기라고 해가지고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대만을 상대로 미사일 발사하는 위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대만 그 속에서 양안의 긴장이 고조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역설적인 것은 대중국 관계가 정치 외교로 악화됐지만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했던 거예요. 대상이라고 대만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의존도가 증가하는 거죠. 미사일 쐈어요, 그래서? 네네네. 떨어진 걸 떨어졌어. 아 그냥 대만을 관통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거. 바다 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뭐 2000년대 이후의 대만의 상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대만 경제 첫 마이너스 성장 기록,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2.1% 정도. 네. 네네. 근데 주 원이 아까 3대 요인 더해가지고 대만 독립을 주장한 천수벤 정부가 2000년 5월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안 관계가 악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벤 집권이 8년인데 소수 정부 계속 총통자는 차지했지만 입법은 다수당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치가 상황이 악화가 그러니까 국내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경제도 굉장히 악영향을 줬던 거고. 그다음에 양안 관계는 악화되니까 대만 경제를 침체를 이제 지속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지속적으로 대만 기업들은 더 싼 이제 임금을 찾아가지고 뭐 동남아나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대만을 녹색 실리콘 섬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천수벤 정부 때 세웠는데 이것도 거의 달성되지 못하는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마잉주 정부가 2008년도에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국민당 재집권하는데 633 정책을 했어요. 혹시 이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747. 747. 네.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747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633을 했던 거예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 6%, 실업률 3%, 그다음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하겠다. 747보다 약간 낮춘 목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이제 에서 국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마잉주 정부 8년 집권하는 동안 네, 경제 성장률 6% 약속했는데 평균 뭐 0.9%에서 1% 정도였던 거고 실업률은 4%. 그다음에 이거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약속했는데 22K가 이게 뭐면 88만 원 세대거든요, 한국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마잉주 총통의 633은 몇 년도에 근 구호죠? 2008년도. 그럼 MB 네, 거의 갔죠. 네. 2007년에 그때 747. 네네네. 근데 2008년도 선거 때 이제 한국 거 뺏겼나? 네, 한국 거 베꼈다고 말이 많았었죠. 네. 633, 우리 747. 저기 박선민이 같은 정치 컨설턴트들이 대만에 먼저 진출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마잉주 정부도 8년 내내 이제 저성장에서 했던 거고요. 차이잉원 정부가 2016대 했는데 보면 신남향 정책이거든요. 신이니까 새로운 거죠. 원래 남향 정책이랑 있었다는 얘기가 신이니까. 보면 남향 정책을 리덩후이 총통 때 했던 거예요. 뭐냐면 동남아로 진출하자. 그래서 왜 그때 아까 조금 했듯이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양안 관계는 악화되어 있고 하니까 대만 경제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중국 대신 대안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진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남양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리덩후이 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가진 그 가장 큰 장점이 언어 소통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지만 그래도 뭐 개성공단 하지 뭐 그래 언어 소통은 되잖아요. 뭐 북한 말 표현 다른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냥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적 특수성이 상당히 많은데 대만이 그걸 너무 간과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 같은 힌두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5번의 기도 시간을 또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그다음에 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아열대 기후다 보니까 뭐 약간 어찌 보면 인종주의적인 발언인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산다는 저 게으르다면 게으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높지 않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리덩유 정부 때 남향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했다 했다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이죠? 진출을 못했다? 진출을 했는데 기업들의 이익률이라든지 해서 다시 성공하지 못하게 다시 동남아에서 다시 중국으로 생산 그런 게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잉원 정부도 2016년도 출범했는데 역시 같은 민진당이고 중국 독립하잖아요. 결국 중국과의 관계는 험악한 지속 중에서 신남양 정책이라는 걸 추진해가지고 장관과 태스크포스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신남양 정책은 남양 정책에 비해서는 좀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양은 잘한데 정말 남양이 지금 어떻게 그래서 그거 한국이 서로 정책 베끼기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이걸 그대로 베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참조는 했다는데 뭐 그냥 베낀 건 아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책 베끼기 논란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랑 차잉원 정부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크게 뭐 산업 인재 발전, 뭐 의료 생활,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이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보면 대만도 보면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경제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면 이제 대만이 지금 해결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연금 개혁이거든요. 대만 공무원 같은 군인 교사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한국 철밥통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 철완 똑같아요. 새 철자에 그릇 완자 철완이라고 하거든요. 대만 공무원의 별칭이. 근데 한국이 그냥 새 밥그릇이면 저기 거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할 정도로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철완이라고 불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직조 퇴직연금 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문제는 초기에 공무원 퇴직연금 자기 부담 비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아니 근데 그게 그래야 네. 어차피 뭐 월급을 갖다 주고 떼든지 아니면 어차피 뭐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네. 차라리 그렇게 해도 돼. 네. 근데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제 그만큼 공무원 연금이 했던 거고 가장 했던 게 평균 기본급의 95% 대체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기본급의 95%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기본급이니까. 네? 근데 기본급에다가 네네. 우리는 기본급의 두세 배 될 수당이? 거야. 실제로 실수령액이 한 2배 이상 될 텐데. 네네. 그 기본급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근데 대만은 기본급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높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국민연금을 2배 이상 했던 거고 지금 여기 쓰신 그 정도 이중 특혜를 준 게 그 국민연금을 일시불 그러니까 연금으로 돌리고 일부는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시불로 수령한 것을 은행이 예치했을 때는 18%의 고정금리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한국도 지금 금리가 거의 낮지만은 90년대부터 거의 1, 2%대 마이너스 금리 때 0%대 금리였는데 공무원 연금 일시금에 대해서 18%의 고정금리를 이제 도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중 특혜를 준다고 이제 비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공부문 연금이 2000년대부터 계속 이제 적자가라는 거예요. 한국 치면 한 8조 원 정도 매년 메꾸는 금액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네. 그래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도 파산하고 국가 파산하니까 차잉원 정부가 가장 했던 것 중에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연금 개혁이에요. 그래서 군인, 교사, 공무원 연금을 하는 건데 연금 대체율을 이제 95%, 65% 수준 낮추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자아 부담이 없었던데 자아 부담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하다 보니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65,000 NT 이 정도면은 약 237만 원 정도가 평균 수령했는데 조정 후에는 약 158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요. 네. 대졸 초임이 100만 원이 안 될? 대졸 초임이 110만 원, 뭐 100만 원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싱싱한 네. 일하는 사람도 당해받는 거잖아. 네. 이런 사람 연애도 해야 되고 애도 네.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이제 대만의 고위 외교관이 한국지만 1급, 2급 정도 퇴직한 외교관들이 있는데 연금 수령액이 4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을 퇴직하면은. 그래서 높다. 그러니까
그 평균 임금 수준이나 다른 국민연금 대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분도 그러는 게 솔직히 연금 깎아야 된다고. 우리 연금 깎아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나 뭐 월급 더 올려준 게 맞지. 우리 팽팽히 오르는데 뭐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하겠냐고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그 총통부 그 한국 청와대 앞에 그 시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기도 했어. 격렬하게 시위를 하다가. 우리는 100명 죽을 것 같아. 네네네. 근데 한국도 박근혜 정부 때 뭐 그걸 좀 추진하다가 약간 위야무야 됐었잖아요. 그 공무원 연금 삭감이. 네네네. 근데 대만도 지금 당병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 연금도 한번 손을 댔기 때문에 아직 파산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면 한 5년, 10년 내에 그냥 파산하지 않을까. 네. 하고 두 번째는 대만파 88만 세대 22K 세대라는데 대졸 초임이 22,000달러 약 78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세대에서 했던 건데 저임금 비정규직인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2000년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그거 소득 대비 주택 구입 자금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위 정도 소득자가 월급을 쓰지 않고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연한이 있는데 한국 뭐 18년 뭐 그러죠. 대만은 25년 뭐 30년 예. 근데 대만 같은 경우 그렇게 가니까 대만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부모 도움 없이는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몰리게 됐던 거고 하다 보니 결혼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더 후순위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찍었다는 저출산 찍었다고 하는데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가 비슷한 수준으로 저출산인 거고. 그러니까 지난해 딸기족이라고 했거든요. 딸기가 뭐냐면 겉은 예쁜데 속은 무르다고 해가지고 딸기족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오렌지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옛날 90년대 그 수입했던 오렌지가 아니라 쥐어 짜인다는 뜻이죠. 기성세대라는 뜻. 그래서 대만도 보면은 기성세대 착취한 형질을 오렌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약간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 기성세대들과 좀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이 좀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좀 뭐 소외감이랄까 분노 그런 게 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고성장 시대에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비교적 그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대학 졸업과 동시에부터 모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그런 데서 사회적 갈등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양안관계가 핵심인데 대만 양안관계는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경제 부분에서는 대중국 투자라든지 중국 자본 유치 관계가 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면이 있는데 정치 부분에서 양안관계는 이제 중국에는 종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점점 이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점점 정치가 끌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 때문에 양날의 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게 경제 무역을 쓰는 거죠. 대만산 제품 수입에 쿼터를 주든가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관광객을 못 가게 해가지고 대만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건데 그런 게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대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교육이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령 인구가 절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 박세일 당시 수석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자율화 조치잖아요. 대학 설립 자율화를 해가지고 대학 정원이라든지 설립을 자율했던 건데 대만도 1990년대에 보면 이동희 총통 집권기에 대만 최초로 노벨상을 이제 공동 수상을 받은 분이 리위안저 이원철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 치면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태스크포스 그 장관급 위원장을 하면서 교육개혁이라든지 아니 국가산업발전 계획 같은 거 다 짜는데 입조를 많이 했는데 그분 주도로 대학 자율화를 했던 거예요. 그 대학 자율화 조치로 대학 입학 증원은 증대가 됐던 거고 기존에 2, 3년제 전문 대학은 다 4년제 대학이 되고요. 4년제 단과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되고 그다음 전문 기술 고등학교급이 있는데 그게 다 전문 대학급으로 다 승격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대학 입학은 정원됐는데 문제는 이제 뭐 출산율이라도 그 이전 수준에 받쳐줬으면 학령 인구랑 대학 정원이 비슷할 텐데 그게 않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대만은 이제 학령 인구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이제 한국은 내년부터 접어든다면서요. 대만 작년부터 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지하지 않고선 대학이 이제 생존을 하죠. 근데 본토에서도 이제 많이 오고요.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해요. 중국 유학 가는 학생 수요를 갖다가. 근데 교육이 취직률이 작은 것 같더라고. 대만 그 유학 가는 애들이 네네. 교육이 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대만의 이제 당면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한국이랑 뭐 어떻게 거의 정치 경제 부분을 봐도 거의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의 똑같은 문제 당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하고 나머지 5번째는 한국에 또 하는 게 국내 정치 갈등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범남 파란색 그 국민당 계열이, 그러니까 범녹 민주당 계열이 있는데, 정쟁이 대만의 국가 경쟁력 해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소수 정부 이제 그 총통 자리는 같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치 리더십 불안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2000년, 2008년도에 민진당 정부 때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정치 제재 현상 개혁에 필요한 법률안이나 제도 개혁안이 입법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집행 거부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행정부랑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거고요. 때로는 그 안 되면 한국 측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가지고 또 그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가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거고. 그다음 2000년 1월에 이제 됐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원래는 차잉원 전 총통이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봤는데 홍콩 사태가 터지면서 대만 독립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또 대만의 국민당 진영도 분열돼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총통과 민진당이 입법원 다수당을 처음으로 다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정 운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제가 전망해 보기로 총통은 재선이 돼도 입법원 다수당은 국민당으로 다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부에서 다시 한번 혼란이 더 빚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근데 한국도 이제 보면은 결국에 좀 소모적인 정치 정쟁이랄까, 그게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통제, 돼지, 무슨 상하 양원제 뭐 이런 논의는 없나 모르겠네. 그런 건 없는데, 지난번 했던 이제 대만이 약간 그거 반총통제라고 해가지고 약간 총통제적인 요소와 요 내각계적인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 자체가 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강력한 총통 대통령 중심으로 옮기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근데 대만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워낙 총통 그 국민당 일당 독재 하에서, 총통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국민들은 좀 숨지고 살아야 됐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총통제를 폐지할 수 없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 안보 불안 요소도 있고, 군통속권자도 총통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총통의 권한을 또 약화시키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대만에 보면은 가장 시스템적인 문제가 대만식 반총통제,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와 대통령 요소가 섞여 있는 그 어떤 게 시그널 같아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요. 어떤 거? 내각이 존립하는 근간이 있는데, 내각을 한 그 총통이 지명을, 행정원장 총리랑 내각 강요들을 행정원장 총리를 지명한 건 총통인데, 그 신임은 또 기본적으로 의회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과 다르게 그 행정원장과 강요들은 2번의 사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새로운 총통이 취임을 하면은 사직을 해가지고 총통의 시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2번째는 입법원,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은 행정원장, 총리랑 모든 내각 강요들 다 사직을 해가지고 입법원에도 신임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신임이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들은 임준제도가 있나? 아니면 암묵적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법안을 거쳐서 임준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내가 구성은 네. 총통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정원장 지명은 총통이 하는데요. 하는데 네, 강요도 각부 장관은 행정원장이면서요. 네, 행정원장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네. 원래 우리 헌법 원래 그렇게 원래 한국도 국무총리가 강력 제청권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국무총리한테 강력 제청권, 헌법에 보장 제청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대만은 근데 그 제도에 좀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때 김경준이 그때 책임 총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알겠는데 그때 이제 근데 신임을 나온 거 보면 그때 행정원장이 역할을 안 하는 거, 그 그냥 역할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질 역할. 네. 신문은 다들 총통 얘기가 나오고 행정원장 이름 거의 안 나오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잖아요. 하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무위원들이 하는데, 대만 행정원회의라고 내각회의가 있는데 그걸 주재할 수 있는 거는 행정원장만이 할 수 있지
총통이 내각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네네. 행정원장 역할을 해요. 뭐 령 아, 예, 그렇죠. 행정원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 네. 것도 네. 총리령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어찌 보면 약간 국무총리 제도가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질 운영은 총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의전 총리인 거고 대통령 중심제 운영하는 건데 대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의 그거 뭐지? 그 행정원자가 강요들이 사직해야 되는 규정을 만든 거는 헌법 판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헌법법정에서 그렇게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헌법 해석을 그렇게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의무성 사직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총통이 취임했을 때 임명권자인 총통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니면 총통이 재선을 하더라도 총통 행정원장 총리와 강요들은 다 이제 사직을 청원해가지고 총통 임명권자의 신임을 물어낸다.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적인 요소로서 의례성의 사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은 행정원장과 내각 강요든 총사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국회의 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저기 네네. 그 행정원장을 의회에서 의회의 결의로 네, 그렇죠. 불신임할 수 있어요? 예, 거기도 보면 아까 그 1100 정부 때 6개월 만에 총리가 각했는데 그거 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의회가 탄핵안이나 해임 건의안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새로 원장을 뽑고 그다음에 또 네네네.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어찌 보면 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다 보니까 훨씬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 리더십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총통과 이제 그 다수 정부로서 구성해가지고 총통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상관이 없는데 소수당이면 서로 이제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민주화되고 나서 총통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잖아요. 원래 따로 하다가 2012년부터요. 그 시기가 비슷하게 겹칠 때 합쳐버렸습니다. 그 네네. 2012년부터입니까? 네네네. 난 왜 그렇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느냐? 원래는 그때 말씀드린 2011년 또 12월 달에 11월 달에 국회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총통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국민투표 의견도 그렇고 어차피 선거할 거 그냥 선거 비용 문제도 있잖아요. 또 총통 냈는데 몇 달 돼도 국회의원 선거 참 그러니까. 12년부터 그 해부터 어차피 임기 4년에 이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의 결과를요. 네, 국회의원 선거하고 총통. 항상 그래도 총통 당선된 당에서 국회까지 장악을 해서 그렇죠.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그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쟁이 또 격렬해지면서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게 대만 전체의 미래라든지 경제에 좀 악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일단 현안했던 거고요. 네. 뭐 질문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네. 네네네네. 네. 근데 보면 지난번 역사도 그렇지만 참 비슷하죠. 뭐 일제 강점기 거기 대만 50년 겪고 한국 36년 겪었는데 역사부터 해가지고 경제도 그렇고요. 국가의 무슨 네.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예를 들어서 무슨 무역 어전도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서 뭐 3위 정도, 2위, 3위 정도의 뭐 상호 교육 대상국인 거죠. 한국은 그래도 북한이랑 뭐 교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국에 뭐 수출 뭐 25%를 한다. 네네. 그렇다면 네, 대만도 거의 뭐 중국의 뭐 25% 30% 정도 의존을 하는 걸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그 신남방 정책을 펴는 게 압도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한 국가가 그 정도 하면 이제 큰 거고 뭐냐면은 정치 외교는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경제 의존도 높으니까 굉장히 한 거잖아요. 한국도 지금 지소미아 파기나 그런 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는 이제 흔들린 상해에서 경제 보복까지 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네. 그쪽에 교육 이제 고등 네네네. 교육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어떤 논의가 있나 모르겠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이제 통폐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국립대학들, 사립대학 통폐합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학교 정원을 좀 잘 좀 줄이는 걸 하는데
한국만큼의 좀 한국도 많이 꺾였죠. 근데 서남수 박근혜 정부 때 서남수 경제부총리가 했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좀 구조조정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과도 안 되고 서남수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약간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이거는 시간 강사 문제 같은 건 뭔가 모르겠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시간 강사 문제는 심각하지가 않는 게 뭐냐면요. 대만에 기본적으로 교수 월급이 적어요. 그렇지. 그리고 기본은 월급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학 강의라는 거는 최소 전임 강사 대만 전임 강사는 없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인데 그래도 대학의 기본적인 강의는 조교수급 이상 전임 교원한테 맡기는 거지 시간 강사한테는 일부 교양 과목 정도 맡기지 시간 강사한테는 수업을 거의 맡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강사 숫자가 현격하게 적고요. 교수 자체의 어떤 네. 규모가 아주 높지 않고 낮고 네, 하는 그러니까 그 강사랑 전임 강사랑 교수 사이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는 구조이고, 네. 그리고 전임 교수들한테 수업을 많이 맡기는 구조인 거거든요. 아까 그 고용 연성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문제는 없습니까, 대만? 대만이요? 우리는 지금 사실 네네. 정규직에 대한 엄청난 가보고 그다음 노동조합에 대한 엄청난 가보고가 있거든 사실. 네네네. 아니 그게 이제 한국의 근데 어떤 그 노동 양극화를 만들어내는데 대만은 일단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2015년도 기준 봤을 때 한국 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은데 네, 규모가 작은 거죠. 그 프랑스가 네네. 한국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만 네네네. 프랑스는 70~80%대가 다 네. 그 노조 협약을 갖다가 받아들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노조가 70~80%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약을 맺는 거야. 우리는 이제 자기만을 위한 네네. 협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시효 직장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어도 거기는 고용 문제만 하지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고용주를 압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만에는 시효 직장 같은 비슷한 개념은 없나요? 공무원, 교사 공무원. 아니 이제 그건 여기가 네네네. 전업법이고 네네네.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는 공무원, 네. 공기업, 네. 그다음에 대면도 뭐 대기업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대기업 없다 치더라도 네. 공기업만 있잖아요. 공기업은 있어도 근데 한국만큼의 그거 급여. 급여라든지 그런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신분 안정성이 우리나라는 공무원보다도 공기업이 더 보수가 좋은데 네네. 대만은 거꾸로 해 그러면 대만 보수 자체는 공기업이 좋은데 연금 혜택이나 그런 거 따지면 공무원이 더 높은 거고요. 신분 안정성이 공무원이 더 높은 거고. 신분 안정성과 네. 연금 같은 그런 복지가 더 나을까? 네. 급여는 공기업이 나을까? 네. 그리고 대만의 전체적인 소득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한국은 지금 한 중견기업의 95% 정도 항상 그 정도 맞춰져 있잖아요. 대기업보다는 한 30~40% 잡고. 예.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공무원 평균 급여가 한 7만 대만 달러 한 300만 원 정도. 그 대기업 초봉이 뭐 100만 원 선인데 그 3배 정도. 그래서 전에 이제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이랑 이제 보수 개혁 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400만 넘어가는 450만 원 되잖아요. 네. 공무원 평균 급여가 450만 원 되잖아요. 네. 450 이게 500원 아직 안 넘어갔지. 450원 되잖아요. 그죠? 500만 원 넘어갔어요. 503만 원. 이번 넘었지? 예, 503만 원인가 그랬던가. 아니, 네.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거든. 그건 이제 연금 산정할 때 300 그 풀로 그게 500만 정도로 해서 맞네. 그게 이제 6천 지금 200~300만 원 되거든. 연. 그거 하면 이제 500몇십만 원 되지. 네네네. 그래서 400만 원 된다. 지금 그 대만의 그 산업 공동화 네네네. 공동화되고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외국에 그렇죠. 네. 들여오고. 예, 태국, 인도네.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대만도 뭐 비슷한 게 한국처럼 다문화 가정 이제 문제가 발생. 대만도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주로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대만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보모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중국, 한국 조선족처럼 중국 본토 출신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건설이나 그쪽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고. 외노자와 네네네.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동일한 임금을 네네네. 적용받거든. 네네. 근데 대만도 그런가?
차별 임금인지 외국인 대만도 동일 임금. 동일 임금인가? 네네. 근데 대만 사람들 좀 꺼리는 대만 사람들 약간 어쩜 3D 직종을 좀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또 그 직업을 이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건설- 외연상 아까 안 네네네. 한다 그러는데 네네네. 외국적으로 보면은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끌리는 게 많거든. 네네네. 이게 심리적 마찰. 네네네. 근데 이제 대만은 어떤지는 모르겠네. 그거는. 네, 한번 그건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국제 결혼 비용도 보면은 뭐 한국도 베트남이나 뭐 그쪽 농촌 했는데 대만도 거의 비슷한데 국적만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뭐 태국, 캄보디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본토에서 막 데려오죠. 네, 본토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네, 대만은 뭐 거대한 본토에서 그냥 다 그냥 데려올 수 있으니까. 월남 태국 뭐 이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쪽이 많고 한국은 뭐 베트남 그쪽이 많으면 거기 캄보디아, 태국 뭐 조금 네,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대만에 보면 또 노동 운동이 좀 격렬하지 않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만 기본적으로 제가 유학할 때 그 교수님이 그때 그 정부 경제건설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차관 부주임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다 입각하시고 그 부수인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책을 하나 보라고 하시면 주셨던 게 오늘은 월급쟁이 내일은 사장 그런 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만은 조그만 한 거 복지 낮고 하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뭐 회사 마음에 안 때려치고 뭐 식당을 하든 뭐 자영업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회사에 뭐 그렇게 평생 몸담을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 몸담아가지고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건 개혁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나 그런 게 한국보다는 격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영업이 비대해서 네네네. 그것도 또 하나의 경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대만은 어때요? 대만도 자영업 비중이 높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네. 자영업이 네네. 그 경제적으로 네.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대만은 그래도 월급 노동자보단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는 좀 더 윤택한 거예요. 근데 네. 정서상 지별로 보면은 네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 근로자 그다음에 그 우리 개념으로 네. 개인 사업자, 네네네. 자영업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비중이 어디 나와 있나 모르겠네. 네, 그거는 그 두 개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내가 노동연구원 자료에 있었던 것 같아. 25%쯤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5% 수준이거든요. 네네. 대만도 비임금 근로자. 네, 비슷한 그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네네네. 그 노령 인구에 들어가는 이제 복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교통비 감면이라든가 뭐 네네네. 여러 가지들. 네. 그런 것들이 그 대만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 아직까지 견딜 만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대만도 그래서 그거 국민연금이나 아까 제 공공 부분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도 점차적으로 지금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제 개혁을 해야지 국민연금이 버틸 수 있고 노령연금도 서로 깎아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를 의식해야 되는 아니, 거니까. 그 네. 연금 말고 그냥 보통 그 사회적인 복지 비용 같은 거. 의료 어떤 거. 그 교통비 같은 거 난감해주고. 아 그런 거는 뭐 교통비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니고요. 할인 혜택을 이제 주는 거고요. 무료도 있던데요. 무료는 이제 국가 유공자라든지 그리고 무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무료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까오슝이라고 대만 저도 그때 방문했었는데 대기 오염 정책 감면 정책으로 지하철 2달 동안 무료로 했죠. 지하철 버스를 무료로 다 했었죠.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뭐 가능한 얘기. 네네네. 아까 저기 뭐그 네.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을 네네네. 키워 나갈 때 네네. 중화공업을 수출 중심으로 키워 나갈 때 네네네. 중화공업을 보통 중화공업은 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그 귀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 나라의 어떤 내수로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다르게 네네. 중화공업을 수출했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얘들은 약간 뭐 이게 뭐 좀 공업화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막 경소 단박 그래가지고 조금 중후장대 경소 단박 그러잖아요. 중화공업을 네네. 수출 산업화하진 않고 그러니까 수출 산업이 수출 국가 주도 수출인데 네네. 우리는 국가 주도할 때 국가가 주로 한 것은 중화 부분에 네네.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네, 여기는 주로 경소 단박이라고 조금 경공업 중심으로 하고 중화공업은 기간 산업으로 했던 건데. 수출 비중이 높죠, 저기도.
네, 그래도 이제 대만의 최대 민영 기업이 포모사라고 대만 플라스틱 그룹이거든요. 그분이 한국의 정주영 회장이라 모르면서 정말 비슷해요. 그분도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저학력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도 예, 첫 직업 중에 쌀가게 점원이었어요. 근데 쌀을 갖다가 그 쌀가게 점원으로 쌀 사업을 확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쌀을 갖다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쌀을 갖다 파니까 정갈하게 파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출신이 어디? 네? 원주민이에요? 네, 대만 출신이죠. 원주민이죠. 네네. 한국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모사라고 대만 최대 민영 기업을 이뤘다는 거고, 그분의 아버지가 장경인데요, 왕 장경인데 한국은 그 보면 아산병원 있잖아요. 근데 그 장경 자기 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의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만 천에 장경 기념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장경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한국은 아산재단에 아산병원 있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많이 대비되고, 또 이건 약간 어떤 얘기인데 사생활 면에서도 그분도 참 많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정정 회장님도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여러 뭐 부인 외에도 여러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HTC라고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한때 그 스마트폰 제조 업체로서 세계적 기업 떠오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장도 이제 거기에 왕 회장님의 그 여러 부인들 사이에 난 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이쪽은 상속 문제도 어떤가 모르겠네. 상속. 대만의 상속 그 네네네. 제도가 있잖아요. 네. 세금 근데 문제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일본식 민법, 한국도 일본 민법 그쪽이잖아요. 그럼 그 비슷하다 보니까 뭐 재벌 회장들이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런 게 되게 가십거리에 많이 나오죠. 숨겨놓은 부인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얘네들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비율이 좀 우리보다 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기업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 개업과 승계가 네네. 자식한테 받아보는 거나 어떤 그런 힘나나 보편적인데, 네네. 얘네들은 자기 당대에서 끝나고 그냥 사회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문 경험 하거나. 아니 그래도 재벌들은 다 거의 그 정배 문제인데 그래도 얘네들은 좀 주요 대기업들은 그래도 다 세습을. 가족기업으로 세습을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가족 그 뭐 중소기업들은 거의 가족이 전부 다. 예, 다 그렇게 대기업들도. 예, 대기업들도 거의 다 거의 다 세습을 하죠, 그리고 경영권. 아니 나는 설마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는 55%라는데 여기 없어요. 아, 그건 한번 저도 알아봐요. 그 최고 세율 말씀하시는 상속세. 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상속할 때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1.5하고 네네. 애들은 1.11 이런 식으로 쫙. 이러니까 막 네네. 땅이라든지 이게 막 쪼개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 장자 상속이 네네. 그러니까 재산이 흩어지지가 않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재산이 쫙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상속 제도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네네. 한국랑 거의 그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 회장이 세상을 떴는데 그 숨겨놓은 부인이나 자식들이 사실혼 관계, 혈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 내놔라. 아니 그러면 서로 이거 네네. 뭐 지금도 장자 상속인가요? 그건 홍원시대 얘기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평등 사회에서. 네, 지금은 그 균등상속. 네. 그거 쫙 쪼개지는. 네. 도급이를 그 책에 보면은 상속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유럽은 꼭 상속이 아니라 그렇다. 지위나 이런 것에 자기의 상속, 네. 돈의 상속이 아니라 공작의 지위. 네. 아버지가 형제 한 사람만 주는 거지. 아주 다 그냥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상속. 아니 이제 아니 재산도 그래요. 재산은 분할이 안 재산, 되게끔. 예, 안 되게끔. 대만은 예. 재산과 지위가 같이 갔기 때문에 네. 대면 인사 때문에 많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게 첫째는 이제 귀족을 하고, 둘째는 보통 군인이 많이 되고, 셋째는 성직자가 많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자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군인과 카톨릭 성직자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네. 군세 때는 네. 그러니까 상원 귀족원은 장자가 가고 네네네. 귀족의 차자는 하원에 갑니다. 하원, 네. 변호사 얘들이 다 이거 하니까. 네네네. 젠틀이라 불리는 네, 전문직들이 이제 그런. 기사하던 애들이 이제 그때는 그건 아니고 그 사관생도 카디어 뭐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귀족의 둘째 아들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관생도를 캐디어 뭐 카디어 그러잖아요. 그, 카데. 예, 그게 그 둘째 아들.
지금 최대 무역 상대국은 어디입니까 대만에? 대만이요? 지금은 중국. 중국이겠죠? 네. 아까 두 번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세요 좀. 아, 그 투자랑 다른데 그게 수출 수입은 다른데요. 다 합치면 중국인데 수출 대상국과 수출 대상은 다르고요. 그러면 한쪽이 1인 되는 어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 아니면 네. 일본.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대만이랑 또 거의 비슷한 거, 한국은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하면 다른 게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게 똑같고요. 네. 수출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요 소재 산업이나 이제 핵심 부품이라든지 기계 설비를 주로 일본에 수입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일상용품,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일본 걸 많이 다 쓰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 국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중국이 대륙에서 여기 네네. 점령하고 철수해서 와가지고 네. 원주민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을 민간으로 고용을 하지 않는 게 그럼 네. 원주민들이 이게 기회를 준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걸 눌러야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가족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이제 원주민들이 네. 자유롭게 하게 하고 대기업 대기업은 부분은 국민당 정부가 국민당과 네, 네. 지배하는 국가 국가 부분을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저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고. 이제 한국하고 비교되는 네.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못하게 된 결정적인 네. 구조적인 그 체계적인 차이가 되지만은 네. 그런 건 요새 뭐 어떻게 그게 사실로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요새는 그런 구조에서 어떤 좀 변동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원래 기본 구조는 바뀌지는 않았던 네. 거죠. 다만 이제 국영 당영 기업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민영화가 진행됨으로써 네. 네, 경영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도 그냥 중앙 정치는 국민당 독점하고 지방은 원주민 유력자들이 해가지고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대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식의 네, 재벌 대기업, 네, 네. 민간, 네, 재벌 대기업, 네. 군 네. 이게 이거를 가지지 못한 거를 제일 아쉬워하면서 그렇겠죠. 네, 부러워한다는 건데 하고 예, 아까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했던 게 예,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한국의 삼성전자 뭐 평균 이익이 17%뭐 그러잖아요. 근데 애플은 30%를 가져가는데 애플 최대의 하청업체는 폭스콘이라고 대만에 본사를 회사거든요. 근데 그 평균 이익률은 뭐 2% 3%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주는 고민 없고, 예. 그러니까 삼성이 보면 굉장히 이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또 규모면서 자기들 훨씬 클 수도 있는데 단일 공장 더 크고 한데 삼성은 자기 브랜드로 승부를 하니까 17%에도 제조업의 17%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30%는 건 정말 그 밑을 쥐어짠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네네. 요구하는 일국양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좀뭐 그런 거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약선데 그 일국양제로 통일되면은 네.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권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일국 양제를 원래 대만을 통일을 염두에 두고 등록표 만들어가지고 대만 안 되니까 홍콩 이제 마카오에 적용한 건데요. 근데 완전 자치는 고도 자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정은 그렇고 예, 근데 대외적인 어떤 그런 대외적인 거는 군사 문제 이런 거 외교적으로는 이제 국가단 그거 절대 양보 아니야. 네. 대만도 그때 네. 오성옹기 딱 올라갔잖아. 1995년에 그때 딱 그냥 네네. 중국들이 진주를 했거든.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약속한 사항은 이제 국가 대 국가 대사관 관계는 안 되는데 대만 따로의 무역 대표부는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대만 성에 지금 총통돼서 대만 성 주석이 있는데 대만 성 주석을 국가 부주석의 상임지로 주겠다는 거. 중국 전제 국가 부주석 겸 대만 성 주석을 주겠다는 거고 자체적인 군대랑 경찰도 보유를 허용해 주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긴 하죠.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자치 군대랑 경찰도 일정 부분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군대도 허용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주 방위군 정도 수준의 대만 방위군 정도는 네, 허용해 주겠다는. 정도 하고 네, 네. 그 내용 모르겠. 그다음에 자치적인 군대 경찰 군대 네. 자치 이제 자치- 군대를 자치한다 말이 이상한데. 자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 방위군 수준의 예. 네. 네. 아니 뻔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네. 중국 본토에서 부수석자리 주겠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럼 자기들 얻는 건 뭐야? 중국 본토에서 얻는 거는 이제 완전한 이제 통일. 하나의 어쨌든 이게 중국 완전 통일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그 중화민 인국이라는 정부가 사라지는 거죠. 정부가 사는 말의 의미가 자기가 그거를 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사라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총통 성분을 없앤다? 네, 아니, 총통이란 지위가 없어지는 거죠.
대만의 투넷이 없어지고 네네. 성이 되니까. 대만 성이 되고 성이 되는 걸로 성 주석이 되는 거. 성주이 되는 걸로 하고 네네. 그것은 본토에서 임명하는 걸로 하고 네네네. 그게 이제 미국 양제에서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도 자치라는 거죠. 홍콩 마카오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네. 그 자체가 그런 거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냥 치안과 관련된 경찰 유치하게 하고 네네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그냥 그래도 정부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별개의 정부가 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지금도 건데. 저기 있지만도 네. 대만이 뭐 다른 나라 국교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힘으로 막아서 네네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네. 뭐 화폐가 통일된 건가? 그것도 아닐 거고. 화폐도 대만 거 50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게 홍콩 달러 그대로 쓰듯이.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 이거지.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대만이 없어진다 말 그거- 의미가 뭐냐 이거지. 헌정 체제가 완전 바뀌는. 아니 국가가 없어지는 예, 국가의 헌정 체제가. 국가가 예. 아니 왜냐면은 내가 볼 때 외교권이나 그렇지 그런 거. 그다음에 무기 도입한다든지 이거 안 될 거고 그렇지 네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거고. 보통 조약이나 이거 못 네, 맺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냐면 대만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당연히 논의도 생각도 안 하잖아 사실은. 그리고 봐봐 중국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네. 이거를 갖다가 대만이 받아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 하고 이제 홍콩 사태를 보면 대만 사람들 경각심이 더 올라가는 거. 지금 그런데. 네, 20년 만에. 어쨌든 네. 중국이 말하는 일국양제의 내용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지. 일국양- 구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퉁으로 쳐가지고 일국양제인데. 네, 그러니까 홍콩에 적용했던 일국양제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주겠다는. 그렇지, 당연히. 네. 그래서 고도 자치라는 개념을 하는 거죠. 대만 성으로 한다. 네, 중국이 여러 성 중에 하나를 편입시킨다. 네, 대만 성. 근데 거기는 약간 특수한 성으로서 네네. 자치를 많이 보장해주고 네네. 그렇게 하는 별도의 건데 군대랑 경찰도 일정 제한된 범위 허용해 주고. 근데 홍콩의 군대가 대만 홍콩군이 아니잖아요. 홍콩은 이제 근데 여기는 자치 방위군 수준으로 대만 자체의 군대는 일정 부분. 네네. 그렇게 되면 약간 왜나 보면은 네. 대만 해협에 대한 관할권 누가 갖냐 이거지. 그럼 당연히 중국 거 아닌가? 이건 공해지. 네네네. 네? 이건 공해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미국이 칠함대가 개입을 하니까. 약간 대만이 네.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 대만 해협에 대한 국제적인 관할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이 여기서 중국 땅이고 바다 가운데 이렇게 여기 중국 네. 땅이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대만 성까지 대만 전체를 포함하는 거에서 자국 영토 12회를 선포할 거고요. 그렇지 이게 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만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양안에 보면 틈이 있는 대만은 중국과 다른 나라니까. 근데 대만 자체를 해서 12회까지 이제 영해인 거고 나머지 공해인 거고 이 중간에 공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무력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제법적으로 그 네. 터키 그 이스탄불에 그거 있잖아. 네네네. 거기도 일종의 거기 소련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1km 좀 넘잖아. 1, 2km 될 거 아니야. 네네. 그게. 네네. 그래도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뭐 아무도 네. 못해 이렇게 못해. 그걸 못할 건데. 아니 그래도 뭔가 그게 약간 거기 양쪽에 다 여기는 제주도하고 그래도 제주도는 거기 공해 공해 공해상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공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법적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법적 이쪽에도 변화는 그렇고 없고. 이쪽에도 네네. 중국이 들어오면은 약간 부담스럽지. 이거 아니 약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스포스 약간 뭐라 힘쓰니까 저기 쏘니.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 거기 저쪽. 그래서 뭐 그래도 고도 자치라는 걸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죠. 저 정도 돼 있으면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불만스럽게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뭐 크게 뭐 그냥 중국은 뭐하러 통일도 하려고 중국도 뭐 크게 뭐 독립만 안 한다고 하면 내버려 두죠. 중국이 동일하려고 하는 거는 대만이라고 하는 게 천하의 지정학적 요충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 책에 나오잖아. 그 누구야고 요즘 국제 정치학 그선 네네. 대만이 그 중국 대륙을 이 어떤 흉노라고 한다고 네네네네. 하면 대만이 완전 만리장성에 딱 제일 높은 딱 네. 자리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네. 지도를 놓고 보면은 대만이 기막힌 이치야. 네. 중국이 남진하해로 이렇게 네. 동진하해로 네.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게 대만이 완벽히 통제를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아, 그리고- 궁금해하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녹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하는 게 국토의 완정이라고 완전하게 정리된다 그런 개념을 쓰거든요. 그게 마지막 사슬이 이제 대만만 남은 거예요.
그 대만의 네. 동쪽 해안, 태평양 네. 동쪽 해안의 통째권은 중국 본토가 갖게 되는 건가? 일본이 앉아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 정도는 기대하겠지. 그렇죠. 일국이라는 게 이제 일국이라는 대만을 포함해가지고 그쪽에 근데 그 중국이 뭐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외세 침입으로 중국이 침략받고 경상남도 그 앞에 네. 그 바다를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네. 지자체에서 가는 이게 얘한테 저게 막 지금 그게 대만이 가지는 진영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군사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태포가 나오는 것을 막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막는 힘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이게 뭐 일본이 앉아되면 그 힘이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국이 앉아가든가.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그 사실 부사적으로 네, 그래서 부사적인 어떤 지배권은 중국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구에 침몰하잖아 항공모함 그런 개념을 쓴다는데 유사시에는 대만의 기점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 기지화가 있는데 아예 이제 중국 영토가 되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미국에서 계속 뭐 네네네. 무기도 팔아먹고 하잖아 지금. 그럼 중국은 이제 필리핀이나 이쪽이 다 이제 라인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일본, 한국, 이제 뭐 대만은 그쳐서 필리핀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게 다 완전히 라인이 중간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어떤 그 라인이 있잖아. 네네네. 수송로라든지 네네네. 그 대만이 만약에 중국계 되면은 이제 그 일본은 완전히 이제 노출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훨씬 더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주황민을 떼어서 궁극적으로 대만도 보내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중국이 훨씬 중요한 게 거기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근데 대만은 뭐 아직 그 상호 방위 조약은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는데 상징적으로 해병대가 몇 명 주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이제 거기 이제 대표부의 경비 병력으로 미 해병대를 파견했거든요. 이제 그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라. 저기 네. 대만 리포트다 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발견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대만이 네네. 예컨대 연금제도 뭐 그런 시작해가지고 네. 교육제도 상속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뭐 대출상 고령화 대책 네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비슷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솔루션 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무슨 대만 통신 뭐 이래가지고 없어요. 그런 거를 하나 네. 만들어야지. 일본이라 쳐다보고 있지 대만은 별로 안. 대만은 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지적인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서 교육 문제가 시작해서 네네네.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네네네. 경유도 심하고 네네. 그다음에 학력 인구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네. 대만도 학력 인구가 한국보다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여성이라든지 그거 대학 고등교육 비율이 조금 더 앞서 나갔죠. 그러니까 네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여기에 막 학교를 네네. 마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회 진출이 얼른 늦어질 것이고 네네네. 근데 대학교 졸업해서 그렇게 낮은 급여를 받는 게 네. 어떻게 낫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비용을 많이 투입했는데 근데 한국보다는 좀 적게 투입하는 게 대만은 국공립대학 위주기 때문에 그 자부담 비율은 상당히 아니, 아까 높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뭐 국가 전체 따지면은 뭐 비쌀지 몰라도 등록금 자체가 국공립대학 위주기 때문에 학비 자체는 아니라 네네. 아까 이게 뭐 네. 대학 자유화하면서 네네네. 자유했을 때는 인간에서 대학교 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국립대학 위주라고 하기 이상하니까 그렇지. 아 근데 한국보다는 국공립대학 비율이 높죠. 비율적으로. 네, 비율적으로 높죠. 네. 근데 뭐다 그렇지 어느 나라 똑같은 비율은 아니니까. 네, 근데 한국은 어찌 보면 기형적으로 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은 약간 전 세계 유례 없는 거의 기형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특정 수도라는 대도시에 그 특정 사립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사립대학 중심, 서울대 빼고는 다 사립대학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그냥 한국만큼은 없다는 거죠. 그럴 거야.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도 보면 7대 옛날 제국대학 출신이고 대만도 보면 이제 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개념인 거죠. 한국 치면은 각 지역별로. 걔들 지역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경북대, 네, 전남대 네. 그런 것들이 네. 아직도 그 기능을 하고 사회적 그렇죠. 구성을 그래서 대만서도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을 나왔다 하면 아 공부를 좀 했다 그런 거고 사립대학 나왔다 그러면 자기끼리 아 걔는 뭐 혹시 고시공시열풍 없습니까 대만은? 대만도 있죠. 원래 보면은 거기는 특고라고 해가 특별고시, 한국 고등고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9급, 7급 이제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만도 직업이 그래도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원래 좋았는데
이제 민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민간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생들 점점 더 공무원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거기서 학업주도 다 저기 막 대학 대졸자가 채우겠네. 네,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아니 채 말단에 원래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놨 네네네네네. 국업은 네네. 그다음 대졸자들 네. 연치금 뭐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공무원은 대만도 밑에가 그러면은 100만은 공무원이 14등급으로 돼 있고요. 저 밑에는 그 네네. 하위지 네네네. 고졸자들이 원래 가는 거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제한을 걸는 게 있고 학력 제한을 걸는 나이 게 제한 도요? 네, 네. 만 19세 이상. 네. 아, 이사 뭐 상한. 상한은 상한 말고. 40세, 만 40세. 네. 아, 일본은 네, 네. 우리나라의 국급에 해당되어지는 상급 공무원이 네, 네. 그 상한이 있어요. 네네. 21세가 넘어가면 무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일본은 그건 이거 기본적으로 고졸자들만 예, 취하는 그래서 거예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급에 해당되어지는 공무원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2년이 지나가면 응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저기 막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하위 공무원 학력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나이가 들려지고 네네. 우리 학력 제한. 네, 없죠. 네. 하고 학력 제한이 있는 거는 한국 치면 5급 이상의 고위직들을 정규 시험을 쓰는 그 특채로 뽑는 경우는 이제 뭐 학위 제한이 있는 거고. 학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예, 뭐 석사 이상을 요청하는데 뭐 박사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저기 우리가 대만 탐방을 가면 네네. 그러면은 아까 뭐 공무원 뭐냐 가서 네네. 만나고 싶고요. 공무원도 만나고 싶고, 네네. 그다음 지방의 의원도 만나고 싶고, 네네. 지자체장도 만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네네. 혹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만을 이렇게 탐방관이 구성이 돼가지고 네네. 우리 그런 거 의뢰인지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저는 없고 기업 하시는 분들 좀 요청으로 같이 가서 강연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고요. 혹시 그런 거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이미 뭐 지자체에서는 그거 많이 하고 많이 있죠. 같이 네, 연습 프로그램. 가까운 데 지자체. 노는 근데 뭐 공무원들 오셔서 크게 진짜 외유성 그건 그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배울 거 없었는데. 네. 아 저는 오늘 뭐 오히려 여기서 배운 걸로 네. 충분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네. 딴 나라보다 대만이 비슷하니까. 근데 대만이 근데 뭐 비싼 게 비슷하니까 네. 문제 해결 방법을 걔네들 찾으면서 우리도 힘들게 많이 네. 실제야 될 수 있겠지만. 저기 샐러리 구조에서 네. 보너스 부문은 어때요? 그게 제가 정말 그게 미스테리 아주 풀지 못한 게 그 사람들 사는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월급으로선 도저히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성과급이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거. 본봉은 좀 낮게 책정하더라도 성과급을 높게 책정하는 거. 걔 지하긴자 네네. 큰가? 네. 지하긴자 큰가? 그러니까 뭐 중국도 보면 이중 경제 구조라 그러거든요. 중국도 보면 그 시진핑 월급이 뭐 200만 원 안 되고 뭐 그 나오잖아요. 그 공무원들 그 월급 가지고 도저히 생활 유지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생활 근데 이중 경제 구조인 거죠. 본격적인 의미로서의 성과급이 아니라 네네. 일본식 보너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 네네. 연봉을 작게 하고 네네. 이제 보너스라는 이름 하에 네네. 성과급이요? 이렇게 줘가지고 네네. 모든 기준은 근데 기본급으로 하니까 이게 고삐가 딱 쥐어져 있죠. 네네. 어. 그렇죠. 대만도 이제 그런 구조인 거고 2000년대 들어서 대만 10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거든요. 불경기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본급은 굉장히 좀 억제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대단해. 이 10년 동안 억제하다 딱 한 번 3.3% 올렸는데 그때도 민간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 유학하던 시절인데 이제 공무원의 인사행정 총처라고 한국 치면은 뭐 총무처 옛날에 지금 없어진 총무처 이제 공무원 행정부의 인사를 총괄한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임금을 너무 안 올렸더니 공무원들이 약간 빈곤층이다, 중하층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민간에서 막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민간 부분이 불경기에 임금 수준이 이렇고 공무원이 더 높은데 우리는 극빈층이냐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그 대만 신문 기사를 보려면 네네. 방법이 없습니다. 대만 사이트 있어요. 사이트 그 야오키모라고요. 대만 야오. 번역이 돼가지고 아니 그건 없죠, 네. 아, 그거 한번 봐도 돼. 네.
뭐 파파고 같은 서비스 쓰시면 웬만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 봐요. 네, 네. 그러면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금 개혁의 문제에서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진짜 돌맞을 텐데 딱 그러면서 정부에서 연금 깎자는 주장을 처음에 국민당 정부 집권기에 이제 딱 일축하면 했던 말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거는 민간의 퇴직금이나 민간 연금이랑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건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봉사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이제 관료제를 창안했을 때 공무원한테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경제도 더 안 좋고 이제 민간과 그 요구사항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잉원 정부가 인기를 가장 또 많이 잃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그래도 주 지지층이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국도 이제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 뭐 검찰 개혁 어쩌고 하는데 그거보다 급한 게 사실 이런 공공부문 개혁을 먼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제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하지 않고 싶겠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지지 기반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뭐 누가 하고 싶겠냐 이제 하는 거지만. 거기는 여성 남성 문제 우리 그 페미니즘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거기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죠.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페미니즘 때문에 네. 뭐 심각하게 무슨 갈등이 생기고 우리 20대 남성들이 씨발 못 살겠다. 아니 원래는 거기 대만 자체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가지고. 남방문화에 네네네. 저 뭡니까 저 징병제입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완전 모병제죠. 모병제? 네네. 근데 모병제 하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 모병이 안 된다는 거죠. 월급을 좀 제법 줘도 월급을 그리고 대졸 초임의 기본 평균보다도 훨씬 많이 줘도 고졸자들한테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참 그것도 대만은 지상군을 20만 명 수준을 감축을 했으니까 모병제를 했는데도 20만 명 채우기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뭐 대만 모병제 많이 뭐 연구하고 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한 거 나고 자, 진짜 언제 우리 한번 대만 한번 갑시다.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자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 지금 전체 국방의 파이널이야. 아 그러세요? 대만의 파이널이 네. 그러고 네.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고 박수 치고. 그냥 뭐 저도 어떻게 대만에서 유학을 하게 되고 했는데 대만 알면 알수록 한국에 정말 이제 너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대만에 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일본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저 중국이 부상하면서 저는 학부를 외대를 나왔는데 저 입학할 무렵만 해도 일본어과 그래서 굉장히 인기학과였는데 2000년대 벌써 일본어과 쭉 내려가고 이제 중국어과가 부상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너무 냄비 현상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절대 뭐 무시하거나 그래서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은 너무 큰 뭐 중국만 보지 일본이라든지 근데 관심이 좀 적다 그런 걸 느낍니다. 아유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저기 최청근 박사로 제국 대만에 대해서 눈이 좀 새로 떠졌어요. 아 원래 대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얘기 들었더니 더더욱 대만에 관심이 좀 높아져가지고 대만을 갖다가 주방을 꼭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모든 게 뭐 오늘 경제도 비슷하시죠. 한국의 경제기획원 있고 여기 경제건설위원회가 있고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으면 여기 경제건설 계획이 이 있고. 중국하고 버티고 있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비롯해서 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대단한 음악을